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황사윤용입니다. 장학관님이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강의를 제일 길게 한 게 9시간 강의를, 방금 장학관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처럼 모셔놓고 너무 열심히 듣고 계셔가지고 조금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러다가 제가 여기서 9시간 서서 강의를 했어요.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지금부터 9시간 되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시고, 특히나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대학이라는 게 바로 코앞에 왔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 손 들어보실까요? 오, 네네, 감사합니다.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 네, 1학년 학부모님? 네, 고등학교 학부모님? 고등학교 학부모님이 더 많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아까 장학사님께서 살짝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책자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입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목 선택이 늘어나지만 선택해야 할 과목은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고민할 거리가 없는 거죠. 다만 중학교 1학년은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쨌든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악보 뭘까요?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오늘 악보가 되게 어려운 악보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이 악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입시에 관한 한 아까 장학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 손에 걸리면 원하는 대학 무조건 가거든요. 근데 음악은 이걸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냥 콩나물 가리입니다. 그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음악 공부를 안 하거든요. 오늘 입시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셔야 될 건 100%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웃기고 있네요. 이렇게만 하면 대학 갑니다. 웃기고 있네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인간의 이야기도 믿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은 딱 하나인데요.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 진짜? 내가 찾아본다.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엄한 데다가 시간과 돈을 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러면 1학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1학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수학학원 하나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평균 학원비 25만 원, 1년 250만 원.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4, 5, 6,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학년 7년 됐습니다. 2,200만 원.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4등급? 5등급? 네. 2,200만 원짜리입니다. 여기서 질문,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한때 사랑했었던 이놈이, 그죠?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이면, 그죠? 난 널 옛날에 사랑하긴 했었어. 그죠? 근데 여전히 걱정은 되는데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맞죠? 제가 왜 잘 아냐고요? 저희 집에 둘이 있거든요. 물론 둘 다 대학생이에요. 둘 다 이제 지금 시국이 어수선한 이쯤에 군대에 가 있고 나라를 지키고 있고 자기 인생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게 필요해요. 방법이 틀렸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학원을 계속 보내세요.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방법이 틀리고 과정이 틀린 거거든요. 찾으셔야죠. 찾은 답이 뭐냐면 이 학원은 우리 딸이랑 안 맞아. 이 과외 선생님은 좀 이상해. 죄송하지만 내 아들 내 딸이 평범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아이는 영재고 천재고 나의 모든 자랑이었고 그잖아요. 세상의 모든 기대를 다 아이에게 투영시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 그때까지만 사랑하기로 하자. 우리 여기잖아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 방법이 잘못됐을까요?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말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전 서울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저희 학교 애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도 과외 받거든요.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7번 돌렸대요. 학원에서. 와, 기가 막히죠. 내신이 6등급이에요. 맞아요. 이 신기한 이야기는 도대체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고민하십시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하는 순간 답이 보입니다.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의 일들을 하시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남학생이에요. 저도 남자 둘이거든요. 남학생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남학생도 대학 잘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왜 게임에 빠져드냐면요. 공부가 싫어서죠. 왜 이놈은 이 딸내미는 오빠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오빠들이 많을까요? 네. 난 분명히 아들을 놓은 적이 없는데 얘는 오빠가 너무 많아요. 왜 많은지 아세요? 공부하기 싫어서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얘가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얘는 도망가기 위해서예요. 모든 중독의 포커스는 도망가기 위함에 있어요. 그럼 얘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악보가 보이게 됩니다. 내 아들 내 딸의 심리는 정말 외계인 같잖아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시죠? 와, 진짜 여기까지, 그죠? 네, 조금 전에도 싸우고 오셨을 거예요. 공부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심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요?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피아노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음악 악보를 보는 방법을 배우면 알 수 있어요. 내 아들 내 딸도 마찬가지예요. 입시요. 저한테는 세상 제일 쉬운 게 입시죠. 왜? 전 저만큼 입시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입시 공부. 근데 이 입시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불안과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을 돈으로 치환하는 사회예요.
두려우세요? 돈을 내면 해결해 줍니다. 근데 내 자녀의 입시 문제도 다들 그렇게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많거든요. 돈으로 치환된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대단히 넘쳐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보.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내 아이의 인생이, 그렇죠, 되게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공부하세요. 반드시 그 출발점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 아들 내 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이걸 읽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난수표와 같은 내 아들 내 딸의 심리를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아버님들이 몇 분 보이세요? 요즘에는 이렇게 입시 설명회 아버님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와,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고민하시면 됩니다. 답을 찾아가시면 될 거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이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입시에서 대단히 단순한 이야기를 하나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사장. 어떤 직원을 뽑으실래요? 네. 대학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똑똑한 아이요. 우수한 아이요. 끝.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학생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포커스예요.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계속 보내세요. 그렇죠? 5등급, 6등급을 그래, 넌 언젠간 오를 거야 이러면서. 그죠? 어떤 방법으로 내 아들, 내 딸의 우수함을 증명할 것이냐가 포커스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똑같아요. 저는 인생의 모든 원리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쭉 보시면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의 뇌는 말랑말랑한 상태인지라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성장하고 시냅스들이 연결되어서 신경망을 형성하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 신경세포들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신경세포들, 여기 있는 요 놈이 신경세포 하나거든요. 여기도 따로 떨어져 있죠. 아무 기능을 못합니다. 근데 이 신경세포가 사고의 어떤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서 신경망, 시냅스를 형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학생의 뇌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패턴화되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용 안 하면 없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근육하고 똑같아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고 입시에서 성공하는 학생을 만들고 싶습니다.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들 수 있는 무게가 10kg짜리인데 부모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너 잘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100kg짜리 주는 거예요. 이제 처음 드는데. 그럼 그 아이는 그걸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요. 근데 옆에서 와, 잘할 수 있어 박수 치면서 너는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단계를 밟아가셔야 돼요. 뇌에서 제대로 된 근육이, 공부하는 근육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아이를 계속 사고를 시켜야 돼요. 생각을 시켜야 돼요. 생각하게 만들게 해요. 이해되셨죠? 그게 포커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냐면, 제가 지금부터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내용들은 이거의 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아이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학생을 만들 거냐,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만들 것이냐. 일단 내 아이의 지금 상태에 만족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게 우리의 문제다, 그죠? 네. 여기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인정하고 가세요. 아, 상태가 조금 문제구나.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말하고 저는 학교 현장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로 말씀드리면 그냥 내신 좀 안 좋아도 엄청 대학을 잘 가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학교에서 활동을 통해서 쫙 뽑아 올리거든요.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사고방식은 점점 발달하게 돼요. 하나의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여학생 몇 학년? 중학교 3학년. 공부 잘해요? 마음이 아프다. 질문 하나 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교 1등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서도 출발합니다. 누가 제일 많이 공부할까요? 전교 1등이요. 전교 1등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전교 1등은 자기의 에너지를 100 다 공부하는 데 쓰고 어떻게 저렇게 오래 앉아서 공부할 수 있지? 어떤 대학을 보내고 싶고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간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오는 스카이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능으로 가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하루에 15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수능으로 정시로 내가 상위권 대학, 주요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최소 하루 15시간을 공부해야 돼요. 자, 고개를 살짝 돌려서 내 아들, 내 딸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15시간을 할 수 있지?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이어져요. 15시간 공부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놈 때문이에요. 사고체계가 형성되어진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에너지를 적게 써요. 사고 패턴이 안 만들어 시냅스가 형성되어져 공부와 관련된 시냅스 신경망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신경망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을 만큼 공부를 하는 건데 나 진짜 공부하다가 죽을 것 같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평소에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전교 1등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얘는 공부하는 게 별로 안 힘들어요. 생각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미 에너지를 적게 써요. 이게 진화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어쨌든 우리 신체가 에너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의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에너지를 별로 안 쓰는 거야.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공부 힘들어 죽겠다 해요. 맞아요. 왜요? 이제 이걸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놈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입 전형에 대한 이야기 해봅니다. 대입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은 빼고요. 마음이 아프다. 중학교 1학년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입시가 어떻게 바뀌더라. 이거 잘 생각하세요. 입시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것 형태로 바뀌든지 대학의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대학은 무조건 우수한 학생을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바뀌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만 갖고 있으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대학은 가거든요. 근데 포커스는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면에서는 같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입시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지금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놈이에요. 재수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대략 한 13만 명 정도거든요. 재수생이요. 재학생이 한 34만 명 정도고요. 그러니까 13만 명의 재수생인데 문제는 이 13만 명의 재수생이 예전과 다르게 상위권 재수생들이 수능 성적 상위권 재수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율이요.
그게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밑에 서울에 있는 서너 15개 대학으로 정시가 조금 확대됐고요. 지방은 정시가 줄지만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은 정시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40%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이제 올해가 최종판이에요. 더 이상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게 약대 학부 선발 효과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마지막일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학부 선발에 효과 없을 테니까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마지막 파급 효과를 미치고 이제 그건 상수가 돼요. 변수가 아니라. 올해 작년은 엄청난 변수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변수가 계속되면 상수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파급 효과는 매우 낮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거는 계속 이것도 큰 상수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을 치는데 문과 이과를 합해서 같은 과목을 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수학을 예를 들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이과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과 학생들이 이전에 비해서 수능 성적을 잘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일단 대학을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지 뭐 어려워. 내가 수능에서 이번에 5개 틀려서 의대를 못 갔는데 한 번쯤 더 하면 실수했던 2개만 해결하면 수도권에 있는 의대 정도 갈 수 있지 않겠어? 그 생각으로 도전해요. 그런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이 신설 및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내신 위주 전형이 늘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답도 없다니까요.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진짜? 하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차 지원이 확대되는 것. 이것도 이제 문제죠. 수능에서 이과로 미적분 과탐 받던 학생들이 문과로 전향을 합니다. 그러면 중대, 공대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서울대 문과를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네, 그것도 이제 변수가 될 거고 이 수능 체제가 진행되는 한은 계속 상수로 자리 잡고 있겠죠. 이런 변수들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우수함을 증명한 학생을 선발해요. 이건 서울에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권에 있는 대학, 광주권에 있는 대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이 우수라는 단어예요. 도대체 뭐가 우수한 걸까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입시가 확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우수라는 단어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객관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우수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단어예요. 다른 말로요.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생각하는 우수함이 달라요. 교수가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 달라요.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제가 생각하는 우수함은 똑같습니다. 왜요? 전 그것만 공부하거든요. 네가 어떤 학생을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나는 공부할 거야. 그리고 난 그래서 보낼 거야. 그럼 부모님들은 뭐 해야 돼요?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요. 누가 교육부가 얘기하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언론이 이야기하고 학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우수함 다 접으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대학이 뭐라고 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2015 개정교육과정 부모 이제 들으셨죠? 이제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과 이과로 뽑고 있잖아요. 포커스는 대학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예요. 왜? 선발권은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공부 포인트예요. 지금 중학생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4가지입니다. 97%의 학생이 4가지의 방법으로 대학을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4개밖에 없다라는 말은 내 아들의 내 딸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4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뭐가 어려워요? 내 아들 내 딸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밖에 없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4가지 중에 내 아들 내 딸이 제일 잘하는 걸로 대학을 가면 됩니다. 어차피 대학은요 못하는 거에 관심 없어요. 잘하는 것만 보거든요. 자,
부모님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두 가지를 봅니다. 수능, 내신. 아, 대학을 가는 첫 번째 방법, 수능을 잘 보는 거. 좋죠. 근데 이 수능을 잘 본다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13만 명의 재수생 가운데에서 1, 2, 3등급의 비중이 40%가 넘거든요. 그걸로 끝이에요. 저기 남학생 몇 학년? 응? 3학년. 어떤 대학 가고 싶어요? 크게 지르는 거야. 이럴 때 확 질러야 돼. 아이, 또 뭘 그렇게 해. 어렵네요, 야. 그냥 확 지르라니까? 앞에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S대! 어떤 대학을 보내고 싶으세요? 자, 45만 명에서 50만 명의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수능 보겠다라고 등록하는 학생 50만 명, 그리고 실제로 수능 보는 학생 45만 명. 그 중에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 대학까지의 한 해에 뽑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요.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요. 스카이는 11,000명이고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이 좀 와닿으세요? 내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 대학에 내 아들 내 딸을 보내겠다라는 말은 내 아들 내 딸을 상위 10%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데 왜 그 방법, 자꾸 틀린 방법을 고수하세요?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2만 4천 명,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계산을 하면 5만 명 중에서 한 2만 4천 명 정도를 정시로 뽑아요. 근데 1, 2, 3등급의 재수생 비율이 벌써 어마어마하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신입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안절부절하고 막 한 문제, 고등학생 한 문제 틀리면 막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오거든요. 근데 대학은 별로 관심 없어요. 내신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A 고등학교의 2등급하고 B 고등학교의 2등급을 비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둘은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건 사실 허구에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A 고등학교의 1.5는 합격, B 고등학교의 1.6은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주요 대학은요,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서는 이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자기가 원하는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가 없는 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등학교에 내 아들 내 딸이 가면 제가 대예언을 하나 하죠.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서 공부 못할 확률, 기대와 다르게 공부를 못할 확률은 89%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왜? 진짜? 뻥치고 있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근거를 말씀드려야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어떤 고등학교를 들어가더라도 1등급 4%, 2등급 7%. 우리가 3등급한테 공부 잘한다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럼 공부 잘할 확률 몇 퍼센트요? 11%예요.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 그럼 89%의 학생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내신. 그러면 부모님들이 보기에 여기에 왼쪽에 있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나왔어요. 뭘까요? 객관식 역량이에요. 뭐가 우수해요? 객관식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그럼 대학은 크게 본다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우수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절반 정도는 객관식 역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요? 객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역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내 아들, 내 딸, 한때 사랑했었던 그 아들, 딸 떠올려 보세요. 그 아들, 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객관식으로 표현될까 안 될까요? 어머님? 옆에 딸이 있으니까
딸의 가장 큰 장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군요. 좋아요. 열심히 노력한답니다. 아까 앞에 강사님이 얘기하셨죠? 지속할 수 있는 것도 능력. 맞아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 그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투여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딸내미가 객관식 시험만 보면 인생을 완전 송두리째 말아먹고 있다고요. 그럼 내 딸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야? 그렇죠? 이상하죠? 분명히 괜찮은 아들, 괜찮은 딸이거든요. 지금은 좀 안 그래 보일 수 있어요. 네, 중학생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논술. 논술은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은 안타깝게도 수능이 서논술형 수능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대예언을 하나 할까요? 서논술형 수능이라고 해서 지금 강남에 난리가 났습니다. 초등학생 논술 학원 막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우와 큰일 났어 막 이러면서 대예언을 하자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요? 질문 하나면 딱 답이 나옵니다. 누가 채점할까요? 50만 명이라니까요. 50만 명 누가 채점해요? 교수가요. 참 열심히 하겠다 그죠? 걔들이? 안 해요. 누가 해요? 알바생이요. 대학생 알바생 채용해서 채점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능을 고등학교에서 보는 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능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채점을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사 못해요. 대학 교수 못하죠. 안 한다고 배째라 그럴 거고요. 그러면 채점할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대학원생 알바들. 그러면 대학원생한테 대학원생들이 내 아들 내 딸의 인생을 결정짓는 채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믿을 수 있나요?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쪽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서논수령은 도대체 안 되니까 우리 십지선다형으로 가자. 진짜 그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없을 거예요 아마. 있다면 그런 짓은 못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십지선다형이라니.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좀 힘듭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 서논수령 수능 논술 재학생은 관심 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뽑는 비율도 워낙 적고 전년도 성균관대학교 약대 논술 역대급 경쟁률을 찍었거든요. 666대 1. 5명 모집하는데 3,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와, 기가 막히죠? 여기서 질문. 저는 계속 질문하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아들내미 딸내미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시죠? 그럼 계속 질문하면 돼요. 제가 보내는 학생들이 내신 3등급 막 이런 애들이 고대 가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인연이 되어서 지도하는 학생들 막 잘 가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데 가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질문하는 학생으로 만들어놔요. 저희 컨셉은 무조건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해? 그럼 왜? 착각하시는 거예요. 대학은 모범적인 학생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때요? 성실한 학생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착한 학생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해요. 관심 없어요. 왜요? 좋아하면 뽑아야죠. 근데 착하다고 뽑히는 거 봤어요? 성실하다고 뽑혀요? 웃기고 있네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모범적인 건요? 21세기예요.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선발하는 인재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창의적인 인재예요. 근데 모범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안 모범적인 학생을 원한다고요. 그게 창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 대학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 학생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자. 저희 학교 제가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교과서 특히 이런 것도 적었습니다. 너무 선생님이요. 너무 이 학생한테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너무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귀찮아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내가 서러워가지고 진짜 질문을 답변을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고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 그걸로 대학 가는 거거든요. 왜요? 지적인 호기심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이거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학생부 막 우수합니다, 탁월합니다, 막 모범적입니다, 성실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막 좋아해요. 대학은 그런 단어 안 뽑아요. 절대로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 오다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어디 차 타고 지나가다 현수막을 봤는데 와, 학생부 종합전형 뭐 지도하는 학원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학생부 작성법 뭐 이런 걸 지도하더라고요. 학원에서. 와, 진짜 무시무시하다. 학생부는 선생님이 적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딜레마를 그러니까 그 학원을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부는 학생이 적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적는 거라고요. 학생부 입력 이 방법 열심히 학생이 배워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선생님이 적는데 선생님이 교육받아야죠. 뭘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마세요. 공부를 하는 순간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부모님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부모님이 아들내미 딸내미 인생에 운전대를 잡으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역할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운전 다 하시죠? 운전합니다.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경로를 이탈하여.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해요? 새로운 길을 안내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뭐냐고요? 애가 경로를 이렇게 모범적으로 부모가 금거 놓은 대로 차곡차곡 따라가면 좋겠죠. 근데 그런 아이 없어요. 그런 아이 없다니까요. 얘는 무조건 경로를 이탈해요. 아버님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애들은 그게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부모님은 실패를 경험하셨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정답이야. 내가 정답을 얘기해 주겠는데 넌 왜?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삽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그럼 부모님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이 XX야 너 왜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이게 빠른 길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아주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새로운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내비게이터. 끊임없이 아이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그게 끝이에요. 새로운 길 제시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내가 길을 알아야죠. 그죠? 부모님의 역할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아까 일부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장학관님 얘기하셨잖아요. 부모가 진짜 어려워요. 맞죠? 동감합니다. 저도 부모니까. 근데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버님들 잠깐 귀 막아 주시고요. 어머님들 집에 있는 옆에 있는 남편을 떠올려 보세요.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습관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왜 이렇게 여기서 헛웃음이 나오시죠? 자, 어머님들 그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로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절대로요. 사람은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서만 자기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뭔가가 집어 던지고 쌩 난리를 쳐도요,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옆에서 남편한테 야, 좀 일찍 다니라고, 양발 뒤집어서 놓지 말라고,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안 바뀌는 아버님, 그 안 바뀌는 와이프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자꾸 집착하시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세요. 안 바뀌어요. 마음 아프지만 얘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건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안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 저한테 와서 인생 상담하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맨날 울어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와, 얼마 전에 진짜 그냥 삶이 우울한 그 자체인 여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인생이 우울해요. 걷는 것도 우울해요. 근데 진짜 우울한 이 여학생이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선생님! 뭐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3년을 쳐다봤는데 그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딸, 저 학교에서 그 딸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딸, 너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랑 대판 싸웠어요. 잠깐 사고 회로가 정지합니다. 엄마랑 싸웠는데 얘는 왜? 한 달 동안 말 안 걸어요. 딸내미 아들내미한테 화내봐야 누가 손해인지 이제 아시겠죠? 걔는 그렇게 엄마가 화낸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딸내미 아들내미를 쳐다보면 진짜 여기까지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화내면 누가 손해게요? 내가 손해예요. 왜요? 얘는 그 핑계로 일주일 동안 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빡쳐서 올라오면 나는 내비게이션이다 하세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가요. 진짜요. 선생님 진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요? 네. 왜요? 정말 짜증나는데 내가 이 놈을 더 사랑하거든요. 더 사랑하는 놈은 죄인입니다. 그게 부모의 숙명이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쓰셔야 돼요. 2024 전국대학의 전형별 비율을 살펴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국대학의 전형별 비율을 살펴보니까 제일 중요한 전형이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 44%를 선발합니다. 100명 중에 44명을 내신으로만 뽑는데요. 우와! 내신 진짜 중요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서울에 있는 주요 14개 대학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 선발하는 전형 몇 퍼센트요? 10%요. 10명 중에 1명. 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내신을 이렇게 적게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유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간 내신 비교는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에서는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선생님 앞에서 보여줬던 이 44%는 이렇게 많은 인원은 어디에서 뽑나요?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요. 지방대학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시 전략은요, 트랙 자체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할 겁니다. 트랙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할 겁니다. 트랙 2번. 어떤 게 우수하다라는 얘기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성공하게 만들 것이냐, 이 아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잘 만들 거냐가 중요한 거지. 전 학생들을 그렇게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면서도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넌 좋은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랑 했던 걸 잘 생각해봐. 네가 살면서 그렇게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를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 다 아시잖아요. 좋은 대학 나온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꼭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솔직하게, 아니 왜 내 아들 내 딸의 대학에 이렇게까지 목숨 걸까요? 네.
잘 사는 건 유튜버가 제일 잘 살잖아요. 왜 이러세요? 방법을 좋은 대학을 가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아픔이죠. 그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욕망은 뭐냐면요. 아들의 딸의 대학의 네임 밸류는 나의 훈장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나냐면요. 이 훈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곧 훈장이 없어질 판이에요. 솔직해지세요.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걷어내는 순간 이 아이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수능, 되게 우리 교육 현실에서 진짜 마음 아픈 거거든요. 이과에서 수능 만점 받은 모든 학생이 지금까지 모두 다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이거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우리 사회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가 훈장 달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 훈장 넣으려면 빽빽하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좀 관심 없어요.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훈장을 빼고 나면 내가 화가 좀 덜 나요. 그러면 정상적인 게 가능해지거든요. 투트랙입니다. 수도권 대학을 가든 아니면 전남권, 전북권, 광주권에 있는 대학을 가든 전략 자체가 조금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방식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내신을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그렇지는 않다 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4 전형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쳐다봤더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쳐다봤더니 뭐가 나오냐면요. 서류가 나와요. 학생부 선생님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경희대학교 볼까요? 지역균형입니다. 70% 내신 70%를 반영한대요. 근데 뭘로 뽑아요? 30% 서류로 뽑아요. 이게 신설이거든요. 그럼 저 서류는 도대체 뭘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이놈의 이름이 뭐냐면 경희대학교 이름이 뭐냐면 교과 종합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전형이 늘어난 게 아니라요. 새로운 유형의 학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교과가 늘어났으니까 내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이상한 기적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고려대학교 학추 가장 규모가 큰 학생부 교과거든요. 서류 20%예요. 학생부 본다고요. 너 고등학교 생활 똑바로 해. 아니면 우리 학생부 교과로 너 안 뽑을 거야. 왜냐하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고려대 학추를 받는다. 일반계에서 고려대 학추를 받는다면 대략 내신이 1.4 정도 선에서 1.4, 1.5 정도 선에서 끊어져요. 1.4, 1.5 이게 잘 안 와닿으시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40과목을 배우고요. 그 중에서 한 5과목 정도가 2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그런 괴물이 있냐고요? 네, 많아요. 전국에 한 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1.0이요. 자기가 배운 모든 과목에서 완벽하게 1.0을 만들어내는 1.0이 아니면 의미 없잖아요. 뭐 이런 애들. 그러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으로 들어가서 내신 80%딱 경쟁하면 1.4예요 다. 1.3, 1.4, 1.5 내신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로 뽑아요? 서류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정확하게 보여요. 반면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방에 있는 전남권에 있는 대학을 보시면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내신 100%예요. 내신 100%이거나 아니면 면접이 한번 들어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 90%에 출결 10% 정도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랑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대학이랑 이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투트랙을
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자, 공부가 왜 힘드냐면 정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원래 쓸 수 있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남대 정도 생각을 한다면 대략 내신으로 보면 한 3점대 중반 정도면 학과를 선택할 수 없이 갈 수 있거든요. 3점대 중반이면 학과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네. 줄 쫙 금 쫙 꺼놓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이면 이제 과를 조금 낮은 과들을 중에서 그래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때는 1점대 성적이 나와야 돼요. 숙명여대부터 한 2점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적게 뽑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시로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정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뭐라고요? 15시간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15시간이란 근거는 뭐예요, 선생님? 재수생들이 그만큼 하고 있어요. 왜요? 저기 기숙학원들 몇 개 있거든요. 거기 기숙학원에 들어가면 6시에 기숙사 문이 찡 열리고요. 6시, 7시까지 준비 다 끝내고 7시에 기숙사 문이 닫혀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1시에 다시 열려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2문제 더 맞추려고요. 4천만 원을 들여서. 그게 현실이거든요. 공부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모님도 이거 절대 고치셔야 돼요. 내가 성적을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성적이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도 열심히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 태반이거든요.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는 이야기 자녀들한테 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회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예요?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부모님 시대에서 끝났어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제가 딸내미 아들내미도 불러가지고 이번 중간고사 어땠어? 선생님은 진짜 대박 망했어요. 막 이래요. 야, 그럼 어떡할 거야? 이제 기말고사 진짜 열심히 준비하려고요. 너 지난 기말고사 끝나고 나한테 그러지 않았니?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공부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모든 성장과 발전과 성적 향상은요, 이렇게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여기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 방법 찾겠다고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수능에서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뭘 물어봐야 된다고요? 정말? 왜? 그렇게 보세요. 진짜 그건지 봅시다. 2020 수능의 수학 가형에서요. 표준점수가 134점이고요. 인원수가 만점 받은 거예요. 표준점수 134점이 만점이란 이야기예요. 900명이에요. 만점 받은, 수학 만점 받은 애들이요. 여기는요, 표준점수가 137이고요. 인원수가 970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수능 문제가 엄청 쉬웠던 거예요. 표준점수 134점이라는 건 되게 쉬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점이 한 900명. 여기도 137점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거든요. 평이한 시험에 900명. 전년도 수능 엄청 어려웠다고 그러잖아요. 엄청 어려웠고 쌩 난리가 났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표준점수가 147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두 수능에 비해서는 수학이 압도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만점자가 3배가 됐어요. 누구한테만 어려웠어요? 재학생한테만 어려웠어요. 올해 수능 대예언. 뭔 예언을 이렇게 자주 하죠? 올해 수능. 국어는 전년도보다 난이도가 조금 떨어질 거고요. 수학은 전년도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출제 잘못한 거거든요. 의대 3,000명 정원이거든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생각하면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계약학과들 거기까지 합치면 3,000명이 훌쩍 넘거든요. 정시로 갈 수 있는 인원이. 변별력 제로예요. 상위권 학생들, 성적 상위권 학생들 변별력이 안 나왔어요. 그나마 작년에 국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웠기, 출제 오류예요. 말도 안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에 쌩 난리가 안 난 거예요. 올해 수능, 수학 되게 어려워질 거거든요. 누구한테요? 재학생한테요. 어쩔 수 없어요. 시험 치고 나오는 걸 보면 같은 학교에서 재수생들도 고등학교 와서 시험 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1교시 끝나고 나면 표정이 달라요. 재학생들은 울기 직전이고요. 재수생들은 할만하네. 2교시 끝나고 나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재학생들은 포기. 재수생들은 조금 까탈스럽긴 했는데 이번엔 잘 나오겠네. 이런 완전 달라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2,700명이요. 만점 작아요. 쉬운 시험에 900명이었던 이 수능에서 어려운 시험에 만점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자, 이건 2021학년도 수능을 재학생과 재수생의 평균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재학생은요, 밑에 보시죠?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재학생 평균, 재수생 평균. 국어에서 10점, 수학에서 10점 차이가 나거든요. 대략 한 표준 점수라는 점수가 20점이 차이가 나요. 이 20점이라는 표준 점수의 차이는 뭐냐면 재수생들이 스카이라인에서 원서를 쓴다 그럴 때 재수생 20점 차이 나는 대학이 어디냐면 건대예요. 13만 명의 재수생은 스카이라인을 쓴다라는 평균적으로 스카이라인을 쓴다고 가정하면 35만 명의 재학생들은 건대라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시에서요. 그만큼 실력 차이가 나요.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수생의 비율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죠. 정시로 들어가는 이제 주요 12개 서울에 있는 주요 12개 대학에서 정시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재수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재학생들은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 보이시죠. 지금은 70%가 훌쩍 넘었거든요. 앞으로 더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우리에게 조금 희망적인까지는 아니고 우리에게 조금 독특한 컨셉으로 다가오는 건 서울대학교입니다. 이걸 왜 서울대학교를 보여드리냐면 자꾸 오해들 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상위권 대학 얘기하고 서울대 얘기하고 우리 아들은 거기 못 가는데. 중학생은요,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남학생 알겠지? 어디 가고 싶다고? S대. 꿈을 크게 가지시고 그 꿈에 맞는 노력을 하게 만드셔야 돼요. 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서울대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서울대가 뭔가를 하면 다른 대학들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중학생들쯤 되면 이 이야기가 주요 대학에서 다 퍼지게 될 거거든요. 서울대가 올해 고3 때부터 뭐 하냐면 정시 교과 평가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올해 정시에서 쌩 난리가 날 거거든요. 주요 상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수능으로 2배수를 선발해서 학종으로 합격생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시 교과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를 떨어지는 학생이 생기게 돼요. 고등학교 생활을 개판으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서울대가 탈락시키겠다고요. 그러면 수능 성적을 정말 잘 받았는데 고등학교 생활 개판으로 하는 애들은 서울대로 원서를 안 쓰겠죠. 올해 그래서 완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덕분에 덕 보는 대학이 어딜까요? 연세대요. 올해 연세대가 점수가 제일 높을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점점 확대해 갈 거거든요. 고대가 이미 합류했어요. 왜 연대라고 그랬냐면 고대가 여기도 합류했거든요. 고대는 다만 서울대와 좀 다르게 서울대는 학종으로 뽑고요. 학종을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세특도 반영하거든요. 근데 고대는 그냥 학생부 교과로 반영을 해버렸어요. 내신 성적으로요. 너무 잔인하죠. 내신도 잘 봐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물론 고대는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만 그렇게 선발합니다. 어쨌든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런 거예요. 왜 정시로 서울대는 왜 정시로 학생을 뽑는 걸 싫어하지? 이거 지금 싫어하는 거잖아요. 정시로 뽑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정부가 40% 이상 뽑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학이 뭘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서울대는 완전 틀어버린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전년도에 서울대를 그만둔 학생 500명, 560명. 이과의 비중 80% 이상. 어디 가려고? 거기 가려고. 이상한 나라죠. 연대 자퇴생 500명, 고려대 자퇴생 600명. 1년에 1600명이 그만둬요. 스카이에서만. 대학에서는 반길 게 아니죠. 왜? 나가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거든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지금 한 문제 싸움이거든요. 한 문제마다 쫙쫙쫙쫙쫙 대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뭉탱이가 날아가는 거죠. 한 문제 틀리면 서울 바깥으로 밀려나야 되고요. 한 문제 틀리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요. 실수 하나. 2점짜리 한 문제 틀리면 내가 대학을 생각해 보세요. 2점짜리 하나를 틀려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 근데 그 2점짜리 하나 푸는데 시간이 수능에서 2점짜리 문제는 15초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 15초로의 판단 미스가 내 대학을 말아먹은 거야. 그러면 대학 다니다 뭔 생각하겠어요? 너무 억울해. 한 문제, 그 실수한 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비정상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정시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길게는 하진 않을게요.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근데 부모님들 2019년에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게 발표됐어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넣을 거야, 못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끝났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내신으로 뽑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제일 열심히 듣고 계시는 어머님 몇 학년? 네, 중학교 2학년. 다행입니다. 1학년이 아니군요.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 고등학교 학생이 가요. 그러면 5개 학기 동안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기록되는 글자 수 몇 글자 정도 될까요? 학생부에 다 없어졌대요. 몇 글자쯤 될까요?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네. 똑같은 글자 수를 묻는 거예요. 몇 글자쯤 입력될까요? 200? 네. 앞에 아버님? 가족이신가요? 네. 네. 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시는군요. 네. 아버님 몇 글자? 50글자요? 학생부인데?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기록되는 글자 수는 27,000자입니다. 학생부가 의미가 없다고요? 안 보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학생부에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오로지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만 기록될 수 있는 최대의 글자 수가 27,000자가 넘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는 이 아들내미 딸내미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27,000자를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쓰면 돼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가는 이유예요. 학생부가 오로지 그놈한테만 맞춰져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내가 그런 질문들을 안 던져보니까 안 된대. 그럼 뭐라고 해요? 딱 물고 들어간다니까요.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물고 들어가면서 봐라! 상장 반영 안 된대잖아. 이제 상장 안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할까? 내신. 우리 학원에 오면 돼.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상위 대학이 원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웃기는 소리예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한 학생들 다 통계내 보면요. 제일 상을 많이 받은 학생이 86개예요. 5학기 동안 86개의 상을 받았대요. 좀 비정상적이다, 그죠? 합격. 근데 상장 제일 적은데 합격한 학생 4개. 상위 4개도 합격, 80개도 합격. 대학은 상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의미 없어요. 그 상 유치원에서 참 잘했어 상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학 교수한테. 의미 없어요. 원래 안 봤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포커스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뭐냐면 이 아이가 능력을 얼마나 증명했냐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지금 딱 준비할 때 어떻게 능력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을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질문.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들은 24명이에요. 평균 8년 정도 동안 학생부를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학사정관들은 진짜 학생부의 귀신이에요. 8년 동안 연봉 받으면서 그것만 봤으니까. 근데 학생부를 평가하는 건 입학사정관만 평가하지 않거든요. 누가 같이 평가를 하냐면 대학 교수가 같이 평가를 해요. 120명이 평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140명이 학생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학생을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죠. 있어요. 있으니까 뽑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해요? 위촉 입학사정관들인 교수들 뽑아가지고 1년에 60시간을 교육을 시켜요. 뭐 수업 듣는 거 제일 싫어하는 교수들을 앉혀놓고 우리 학교에서 생각하는 우수함은 이겁니다를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럼 비슷한 눈을 가지겠죠?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뭐 하냐면 시험을 쳐요.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불합격한 학생 서류를 주고 뽑아. 불합격한 학생을 뽑거나 합격한 학생을 떨어뜨리면 재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 똑같은 시각으로 뽑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수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만 공부하면 되네요? 그것만 공부하면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 아들 내 딸이 잘생겼어 합격, 성실해서 합격, 예쁘니까 합격 그런 거 없어요. 모범적이니까 합격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학은 이것만 보거든요. 그럼 난 뭘 준비해야 돼요? 이것만 준비하면 돼요. 학생부에. 그렇죠? 적으세요. 적으세요. 검색창에다가 뭘 치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시면 얘가 나올 거예요. 책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책자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선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대학은 체크리스트를 다 공개하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재학생 합격 비율은 90%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90%가 재학생이에요. 재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 그럼 재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을 두고 딴 데로 도망가겠다라는 건 일단 전략적인 실패죠. 27,000자를 제대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대학 교수들이 옆에다 두고 학생부를 저걸 보고 체크하는 거예요. 학생부에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적절 안 하네? 탈락. B, C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적절하네? A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봤더니 이 학생이 교과와 탐구, 각종 탐구 활동에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했는가? 학생부를 아무리 뒤벼봐도 지식의 확장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안 뽑고 싶겠죠. 그럼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학생부에다가 27,000자 중에 지식을 확장시키는 장면들을 보여주면 돼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거죠. 도대체 지식의 확장이 뭘까요? 부모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지식의 확장이 뭘까요? 그거부터 공부하게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 다 나와 있거든요. 체크리스트 한 30개 정도 돼요. 30개를 쳐다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도 과한 욕심을 부리세요. 내 아들 내 딸은 완벽하니까 이 30가지를 한 번에 다 보여줄 거야. 안 돼요. 1년에 3개에서 4개. 5개 학기 동안 많아야 10가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채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학기나 1년에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문장을 붙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 학교 학생들은 뭘로 갔냐면 이걸로 갔어요. 제가 방금 읽은 거요.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 등에서 지식의 확장. 요 문장이 저희 학교의 올해 학업 역량에서 제가 포커스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을 따라오는 모든 학생들의 학생부에 뭐가 적히냐면 지식이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이게 문장을 다 바꿔서 쓰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이 학생은요 진짜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합격하죠. 아시겠죠?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문장을. 그럼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제가 내년에 사용할 문장이에요.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 그럼 구체적인 성과가 뭐지? 얘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려면 구체적인 장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구체적인 장면을 어떻게 구현해내지? 그럼 학생한테 다시 돌아와서 너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끝나요. 얘가 할 게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장면이 나오겠죠? 그 장면이 나오면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이 우수해 보이세요? B. 그죠? 이걸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입학사정관들은 이걸 안 보거든요. 왜요? 이거 평균값이에요. 5개 학기 평균값. 그럼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균의 함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학생 내신 성적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 뽑으실래요? 누구 뽑으실래요? B를 뽑는다고요? 아, 저 거꾸로 보셨어요. B는 1학년 때 1등급에서 3학년 때 3등급. A는요? 1학년 때 3.8에서 2학년 때 1.9. 누구 뽑으실래요? A요. 이 학생이 내신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주구장창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평가되거든요.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이 뭐예요? 과목 선택에 있습니다. 그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과목 선택 조합이 대략 한 819개예요.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지금 중학교 3학년, 2학년들은 측정 불가해요. 과목 선택 조합이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똑같은 내신으로 비교한다고요? 불가능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되게 단순한 사례를 하나 얘기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확률과 통계 선택에서 1등급 받은 학생, 미적분 선택에서 2등급 받은 학생.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할까요? 미적분 2등급이요. 아, 1등급이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1등급 받은 학생을 뽑아야죠, 선생님. 어떤 대학이 그걸 뽑겠냐고요. 근데 왜 내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신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리 1을 선택해서 1등급 받은 학생이고요. 물리 2를 선택해서 3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대학은 누굴 뽑을까요? 요건 좀 어렵죠? 요건 좀 어려워요. 근데 대학의 입장은 선명합니다. 물투 3등급. 그런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물리 1 선택해서 1등급 받은 학생이 떨어뜨릴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보여드리고 지나갔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대 교과평가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과목 수준. 네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반드시 평가할 거야. 그 평가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선택한 과목의 수준이 어떠냐고. 그게 대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부모님들, 이게 서울대학교 서울대 웹진 아롤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이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들이 읽은 책이에요. 제일 많이 선택한 책들이요. 이 책을 읽는 순간 대학을 떨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지원한 학생이거든요. 아까 앞에 강사님 베스트셀러 안 읽는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막 소설책 이야기, 저 소설책 읽는 학생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탐구력 제로예요. 쉽게 넘어가는 책이잖아요. 그럼 탐구력 제로예요. 책은 한 장 한 장이 피말리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왜 세계 장지걸로 교수가 쓴 외계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고등학생이요.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를 뿐이에요. 침묵의 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 야, 이게 진짜 유명한 책이잖아요. 독보적으로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130만 권 이상이 팔린 책이에요. 집집마다 한 권씩 있다는 이야기예요. 책장의 고의, 넘긴 흔적 없음, 먼지 수북. 대학원생도 읽기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이걸 고등학생이 읽었다고요? 읽을 수는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를 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나 혼자 안 읽으면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반드시 해야 될 거. 전라도 지역의 특성을 제가 고등학교 몇 개의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알고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될 거 독서 방과후 학교. 선생님과 책 읽는 방과후 학교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학생이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게 돼. 똑똑해진다는 거죠. 그럼 성공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부모님이 약간 막 차각차각차각차각 소리 내시죠? 이제 지금 몇몇 선생님, 어머님들이 이렇게 막 주문하고 계세요. 그리고 책이 내일, 오늘 요즘 엄청 빠르잖아요. 내일 책이 도착해요. 그러면 야, 서울대 읽어!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알았어! 한 달 뒤에 아버님 물어보시겠죠? 읽었냐? 읽을 거야.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냐면요, 이런 책들을 읽어요. 그럼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여기 앞에 세 권이 한 명이 읽은 책이거든요. 이 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책을 읽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공하고 상관없는 책이에요. 상관이 있기도 한데 상관없는 책들도 많아요.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궁금한 거예요. 포커스는 그거예요. 서울대는 궁금한 놈을 뽑거든요. 궁금하고 해결한 놈을 뽑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궁금해한 걸 보여주면 돼요. 궁금한 거예요. 어려운 책, 막 유명한 책 그딴 거 말고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넌 뭐가 궁금하니?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제가 서울대 보낸 학생이에요. 1학년 때 저랑 방과후 학교, 제가 독서 방과후 학교 정말 많이 하거든요. 독서 방과후 학교, 지대넘냐시라고 하는 책 읽으면서 이 학생이 철학에 꽂혀가지고 나는 이 질문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안강복 선생님의 책을 읽고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로 넘어가요. 그래서 막 치고받고 막 하다가 거기에서 마테오가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거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질 거예요. 거기 꽂혀가지고 선생님 자본주의 왜 이딴 식이에요? 여기에 꽂힌 거예요. 2학년 끝나면서 이 땅의 정의를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자본주의 한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멋있죠? 고등학생 따위가 자본주의를 고민한다니까요. 왜요? 그게 궁금하니까. 책 뭐 들고 다녀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그러니까 자본론, 그러면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론을 읽으면 돼. 자본론 읽자. 다음 10페이지 읽고 와. 일주일 후에 애가 울고 나타난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설명을 막 해줬어요. 모르겠어요. 알았어. 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군.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정말 쉽게 썼단다. 읽어봐. 그 다음 주에 눈물을 흘리면서 또 나타났어요. 선생님, 전 원숭이보다 못한가 봐요. 그 책을 이해한 거예요. 드디어. 한 학기 동안 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가 이 책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급속도로 똑똑해지는 게 순간 보여요. 매주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질문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사 강의, 박노자 교수의 책이거든요. 7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고등학생이 절대로 안 읽는 책이에요. 왜요? 강의로 된 책이거든요. 러시아 혁명사 누가 관심을 가져요? 근데 얘는 알고 싶은 거예요. 왜요? 앞에 궁금증이 연결되는 거죠. 자, 부모님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성공하는 입시가 성공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절대로 하면 지금부터 3년 동안 금지어가 있어요.
적으세요. 아버님들 적으세요. 절대로 금지입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원하는 대학 보내고 싶으시죠? 제가 필승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믿지 말라고 했어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1번 공부해. 금지입니다. 공부해. 2번 성적. 금지입니다. 세 번째 미래. 아버님들 미래 얘기하면서 밥상 엎지 마세요 제발. 밥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아들 딸이 아빠랑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이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빠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평화롭게 시작한 이 대화가 난장판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건 부모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세 가지 단어를 금지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3년을 참으시면 부모님에게 내단이 생기실 거고 그 내단을 먹고 얘가 승천할 거예요. 진짜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그 얘기 해봐야 얘가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해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맞아요 엄마 나 공부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런 천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 말이 절대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얘가 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안 들어요. 절대로요. 싸움만 나요. 손해는 누가 본다고요? 부모가요.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아들내미 딸내미랑 무슨 말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부모님의 실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과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 아빠는 녹음기예요.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안 들려요. 이거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눈빛이 바뀌고 아빠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방어 기제가 찡 하고 귀를 막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꾸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심리적으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안 통해요. 근데 안 통하는 말을 왜 해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고요? 적으세요. 오늘 많이 적는다 그죠? 진짜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비법 가운데 하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중학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검색창에다가 뭘 치시냐면 가족 모의고사라고 치세요. 그러면 수능 시험지가 한 장 올 거예요. 가족 수대로 주문하세요. 그래서 수능 시험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해서 5교시까지 있거든요. 외국어 영역까지 있어요. 그래서 1교시 그걸 가족끼리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빨리빨리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오자마자 막 앉아가지고 막 전 1교시부터 5교시까지 한 번에 다 풀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걸 받아들이면 지금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 많이 바꿨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하세요.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선명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게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진짜예요. 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선이 없기 때문에 애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의 출발점을 거기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1교시 풀다 보면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반드시 공부, 미래, 대학이 나오게 됩니다. 누르세요. 그 말 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 말 빼고 다른 것들을 하시면 돼요. 이건 절대적으로 성공한 비법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이거 프로그램 진행해서 1년 넘게 한 학생들 치고 스카이 못 간 학생이 없어요. 이건 제가 실험을 다 끝냈거든요. 저희 학교 실험용지 이러면서 실험을 다 끝낸 거거든요.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채우시면 돼요. 좋은 대학을 가는 학생, 자 질문. 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할지 고민되시죠?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요? 자유형 사립고를 보내야 될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거길 보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를, 답을 알려드릴게요. 애에 따라 달라요. 선택의 기준을 정확하게 하나만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요, 자존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경쟁이 강력한 곳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아이 있잖아요. 걔는 그냥,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건 열등감이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아이는 우쭈쭈 해주는 상황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평범한 일반고에 가서 우쭈쭈쭈 해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존감에 따라서 학교 선택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자존감이 뭐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자존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건 공부 안 한 자존감이잖아요. 100% 실패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가족 모의고사 5주를 하고 난 뒤면 자녀도 말랑말랑해져 있을 거고 부모도 말랑말랑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존감을 딱 얹으시면 돼요. 윤홍균 교수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첫 출발책으로 진짜 좋거든요. 4권 가족 수만큼 사서 같이 똑같은 페이지를 매주 읽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10페이지 정도. 그리고 담백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미래, 성적, 대학, 공부 이런 얘기 다 빼고 거기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걸 한 책을 다 읽고 나면 부모님들이 엄청 울게 되거든요. 자녀도 그렇고요. 그럼 그때부터 성공하는 거예요. 아빠의 눈물을 본 아이들은 엄청나게 성장하거든요. 부모님들, 저희 집은 주일날 7시였어요. 저도 했거든요. 주일날 7시였어요. 아니, 저녁 7시요. 아침, 아침은 너무 빡센데요. 그렇게 딱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일단 제일 좋은 게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일요일날 7시, 저녁 8시쯤. 그죠? 포기하셔야 될 게 많겠죠? 그죠? 우투더, 영투더 뭐 이런 거 다 포기하셔야 돼요. 돌멩이입니다. 돌멩이는 라틴어에서 2가지 단어로 사용이 되거든요.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의 피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고요.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사용되는 단어예요. 어떤 돌멩이냐면 반석이라는 돌멩이에요. 딛고 올라가는 돌이에요. 반면에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는 어떤 돌멩이냐면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안 하고 갈 수 없어요.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 페트라이세요? 스칸달룸이세요? 그렇죠. 그 질문을 하자마자 고개를 숙이시네요. 저도 이해합니다. 페트라가 되고 싶으나 우리는 항상 스칸달룸이 되죠. 부모님들,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방향을 잡으셨고 내비게이터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아이가 나를 딛고 올라서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너무너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부모님들 계단을 올라갈 때 우리가 반석을 디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체중의 3배에서 5배가 실리거든요. 이놈은 나를 사정없이 짓밟아요. 진짜로요.
부모의 아픔 따위는 일체 관심이 없는 놈입니다. 지가 살겠다고 인정사정 없이 날 짓밟을 거예요. 제가 자녀들 키우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 다 느끼셨잖아요.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짓밟힐 때 부모님이 튀어나가면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지진. 자기가 딛고 있는 그 땅이 완벽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럼 이 아이는 뭘 하냐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왜? 디디면 또 흔들릴 거거든요. 이 아이가 말도 안 되는 걸로 나를 짓밟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 이 아이가 성장을 하려는 거구나. 내가 밑에서 받쳐주마. 나를 딛고 너의 꿈을 펼쳐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나를 딛고 너의 꿈을 펼쳐라. 나는 너의 페트라가 되어주마. 그런 학부모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